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만해 한영훈 선사의 조선 불교 유신론 그 시간인데 처음에 이제 첫 시간에는 이제 만해 선사의 그 출생과 가계에 대해서 했고,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조선 불교 유신론에 대해서 첫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저희가 만해 선사의 그 사상의 출발점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약간 먼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유인물에 있는 것을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신 거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여기도 지금 이제 페이퍼에도 나와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은 3페이지에 보실래요? 3페이지에 보시면은 맨 아래 문단에 있습니다. 그 3페이지 아래 문단에 보시면은 진실로 하늘이 일의 성패와 관계없음이 이와 같다면 만물의 수요가 많다 해도 이런 이치를 파악하면 될 뿐이다. 이를 꾀함이 나에게 있다고만 이룰 것이 아니라 이를 이루는 것도 나에게 있다고 해야 하리니, 이런 취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를 책망하되 남을 책망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믿되 자신 아닌 다른 것을 믿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서 사리를 논하는 사람들은 이런 도리를 가지고 종지를 삼음이 옳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만에는 이를 꾀함과 이를 이름이 나에게 있으므로 결국 일의 도모와 성사는 자기와의 싸움이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일은 이제 예전 동양에서 말하는 것은 모사는 제인이고 성사는 제천이다 했는데, 만해는 모사도 제인이고 성사도 제인이다. 모든 것은 인간에 있다. 그래서 조선 불교의 유신도 우리 모두의 소관이다라는 입장에서 이 조선 불교의 유신에 대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럼 우리는 불교로부터 시작을 하는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왜 불교로부터 출발을 하는가 하면서 이 불교가 과연 우리의 미래 운명에 적합한가? 만약에 불교가 적합하지 않다면은 유신을 해도 실패할 것이다. 그러면서 불교의 어떤 면이
우리의 장래에 부합하는가라고 하면서 불교를 종교적인 면과 철학적인 면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른 종교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합니다. 희망을 주는데 그 희망이라는 게 대부분 허황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용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답답해하는 중생들을 홀리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천당이라는 게 있느냐, 그리고 신이라는 게 있느냐, 영생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런데 불교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준칙으로 한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당이 있다느니, 신이 있다느니, 영생이 있다느니, 이제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불교의 어떤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그 종교라 그러지만은 어떤 그 미신이라든가 그런 거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종교로서도 다른 종교와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교는 이제 철학적으로도 이제 거의 완벽한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 보편적인 이치를 사차치 캐어나게 가지고 모르는 것이 없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불교도 그렇다는 거예요. 즉 불교의 일체종지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일체종지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에 투철하고 막힘이 없어가지고 모르는 것이 없는 것을 일체종지라고 하는데 그 일체종지에 도달하는 것이 불교의 그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불교와 철학은 같은 면에 있다. 그러니까 불교는 종교적으로도 좀 이렇게 여타 종교와 다르고 철학적으로도 다른 그 철학적인 것들과 우수하고 그래서 불교를 자기가 이제 유신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이런 생각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만해가 한 단계 더 들어가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불교를 보편 종교로 하는 것 같아요. 불교를 보편 종교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을 보편적인 나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그 피압박 계층을 우리가 노동자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피압박 계층이 노동자인데 노동자의 해방은 전 인류의 해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노동자는 피압박 계층의 최종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는 농민으로, 농노로, 농노는 노동자로 발전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해방되는 것은 전 인류가 이제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를 보편 계급이라 그러는데, 그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 봐서는 이제 그 피압박 민족이라는 거죠. 조선이 해방되면은 전 인류가 해방되는 거죠. 그리고 또 불교가 이제 해방되면은, 불교가 유신되면은 모든 종교가 이제 유신되는 거니까 그 만해의 논리로 보면은 이제 세상이 다 이제 평화 그리고 이제 그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계가 된다는 거니까 그 만해의 논리로 보면은 그것은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설명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서양 철학에 대한 그 다양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양계초의 은빙실 전집을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으로 와서 불교의 이제 주의를 얘기하는데 양계초에 의하면 불교의 주의는 이제 평등주의가 있고 구세주의가 있답니다. 근데 이 평등주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평등, 즉 법률적 평등 개념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하는 평등주의는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이제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 자유의 경지로서의 평등을 말합니다. 이 평등의 이제 상대적 개념이 이제 불평등이라는 말을 쓰는데 불평등이란 말은 어떤 필연이라든가 필연의 법칙에 제한을 받는 그런 상태, 그걸 불평등이라 그러고 평등은 이제 그 어떤 제한을 받지 않는,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 자유의 경지. 예를 들어서 생사이력, 뭐 강약이력, 뭐 시종이 똑같은 거라든가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고,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불이문 같은 거, 그런 세계를 평등의 경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불교의 경지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것들은 이제 전부 다 그 필연의 법칙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차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현재 그 근세에 나와 있는 자유주의나 세계주의도 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남의 자유가 소중하면 나의 자유도 소중하고, 그러니까 이제 남의 자유를 보호한다면은
나의 자유도 보호를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남의 자유를 인정하는 길은 나의 자유를 인정하는 길이고 나의 자유를 인정하려면 남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니까 결국 그것은 무차별적이다라고 하면서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평등주의는 오늘날 지향하는 그 근세의 자유주의와 거의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향후의 세계는 불교에서 지향하는 세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교를 자신이 주된 사상으로 삼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의 또 하나의 주의는 구세주의라고 그러는데 그 구세주의는 이제 이기주의의 반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자기 몸을 인질로 삼아서 모든 중생을 이제 구원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불교의 불교에서 말한 부처님의 구세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선불교 유신론에서 말하는 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경에서 말하는 개량주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한 파괴를 말하는 즉 창조를 위한 파괴 그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완전히 그건 탈퇴환골 같은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조선불교 유신론은 완전 탈퇴환골을 얘기하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이제 만해 선사께서는 이제 조선 불교의 유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장에서 만해 선사는 12가지의 승단 개혁 방안을 이제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 12가지 승단 개혁 방안을 이제 오늘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대략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용석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를 이끌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고영석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많은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부분을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만해 선사는 오늘 강의 자료에 나오듯이 조선불교 유신론에서 1번에 나오듯이 17장, 17장으로 이 논문집을 구성을 했습니다. 책은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인데요. 국화문 혼용체로 되어 있고 번역을 해서 함께 실려 있습니다. 17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거기 보시면 1번에서로 2번의 불교의 성질, 3번의 불교의 주의, 4번의 불교 유신은 파괴로부터 그리고 17번의 결론 17장 이것을 제외하면 이제 총 5장을 제외하면 12장이 됩니다. 12장에서 실제로 이제 만해 자신의 조선불교 승단의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의 방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그 시대의 상황을 조금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1, 2강의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종교 중에 왜 불교였고 또 많은 가르침 중에 하필 이제 불교의 정단 개혁, 승단 개혁으로 왔을까 이런 의미는 좀 전에 우리 수 박사님 요약한 부분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만해가 고민했던 부분은 특히 지금 12가지 승단 개혁, 12가지 승단 개혁 중에 특히 이제 첫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제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가 교육이라는 문제는 불교도 부다의 가르침, 기독교도 그리스도의 가르침, 유교도 우리 유자, 공자 가르침처럼 이렇게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학이라는 부분도 나와 있지만 이 교육이라는 게 가르치고 또 훈육하고 이렇게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아까 정리하신 것처럼 우리 첫 번에 나오죠. 아까 모사도 죄인이고 성사도 죄인이다. 일을 도모하는 사람도 도모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 있고 일을 이루는 것도 사람이 있고 결국 사람에 달려 있는 거죠. 인간의 역사가 다 사람에 달려 있고 우리 부모들이 자식 농사하는 것도 결국 교육이라는 문제를 맞물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만해가 특히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이 교육 중에서도 이제 보통학
그 나오듯이 세상에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상식으로서의 보통학이라는 의미를 이제 전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리에게 주어진 교사로서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사범학. 그리고 세 번째는 불조의 본토인, 그러니까 부다와 조사의 본토인 인도에 가서 해외 유학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부다와 불조들의 참다운 발자취를 더듬고 우리나라에 전해지지 않은 문헌을 찾아 번역하며 불교, 세계 불교에 기하기 위한 해외 유학을 제시합니다. 자, 대개 우리가 학문을 얘기할 때 크게 네 가지 범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인문학에서는 되게 우리 고유의 학문을 되게 전통학이라고 부른다면 전통학을 계속 이제 이어져 오는 것이죠. 뭐 문사철을 비롯해서 불도유 삼교처럼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전통학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뭡니까? 이제 수입학이죠, 수입학. 해외 학문을 이제 수입해서 하는 수입학이 있습니다. 자, 전통학에다가 수입학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기량을 하게 되죠. 시시비비를 따지는 시비학이 이루어집니다. 시비학, 옳고 그름. 전통이 오르냐 수입이 오르냐 하는 것처럼 이 시비학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창조학, 이 네 번째를 거치게 됩니다. 전통학, 수입학, 시비학, 창조학 이 네 단계를 되게 학문적으로 거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전제를 우리가 좀 보고 보면 지금 만해가 얘기하는 자, 보통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고유의 전통학에 해당될 겁니다. 뭐 사서삼경도 있을 수 있고 불교에서 이제 우리가 뭐 치문 출가해서 이제 처음에 배우는 치문, 사집, 사교, 대교 같이 이렇게 이런 학문들. 그 다음에 이제 사범학이라는 일정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는 뭡니까? 가르치는 그러니까 사범학교가 있고 스승으로서의 모범, 어떤 교사로서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사범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종래 우리의 그 동아시아 불교, 한자 문화권에 오래 익숙해 있던 동아시아 불교의 경우는 보면 중국, 한국, 특히 이제 한국 이렇게 일본도 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불교의 본토, 인도나 서역 이런 지역에 가서 좀 더 불조들의 참다운 발자취,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알마일의 조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또는 그 주변에 많은 아람들, 애친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부다의 유적 이런 쪽을 좀 가서 보고 해외에서 견문을 좀 익혀서 세계라고 하는 무대 속에서 좀 불교를 연구하고 시야를 넓히고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보통학, 사범학, 해외 유학을 제시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전통학이 하나의 보통학에 대응된다면 그리고 해외 유학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시비학이 될 수 있겠죠. 수입학이 될 수 있겠죠. 새로운 학문을 이제 들어온 상태라고 본다면 그건 이제 여기서는 직접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 직접 가서 받아서 온 거로 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 시비비를 따지는 시비학 단계와 창조학 단계는 어떤 의미에서 사범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비학은 당연히 있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수입학 이후에 창조학으로 가려면 결국 이제 우리의 고유한 것과 해외에서 들어온 것 그리고 그 둘 사이를 다시 기량하면서 새로운 창조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창조학은 역시 이 사범학에 귀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시비학까지 포함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은 당시 조선 불교 크게 말하면 뭐 조선 유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청나라 또는 명나라를 하나의 모범으로 삼고 오랫동안 이제 이왔지만 특히 명나라 그런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그 나라를 빼앗겼고 또 성리학적 세계관이 가지는 한계들 그 사이 이제 독립운동, 위정척사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했듯이 그런 시대적 상황에 입각해서 보게 되면 만해가 이제 성단 개혁이라는 불교 내부로 돌아와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유교나 전통 우리 사회, 전통 어떤 교육기관에도 적용해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해가 특히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두 번째 나오지만 지혜로 자본을 삼고 사상의 자유로 법칙을 삼고 진리로 목적을 삼으니 그것이니
배우는 이는 이 셋 중에서 어느 하나도 제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혜가 없고 진리가 없는 것은 그대로 허용되지만 사상의 자유가 없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지혜가 없고 진리가 없는 것은 그대로 허용되지만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그 양보적인 표현입니다만 좀 어리석기는 하고 좀 미천하기는 하고 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존재 이유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참다운 존재 의미는 사상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에는 배우는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자본으로 삼을 것을 역설합니다. 사상의 자유를 법칙으로 삼고 진리를 목적으로 삼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혜와 사상과 진리의 셋을 일체화해야 하지만 그 중에 특히 사상의 자유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현실에서 보면 사상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물론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체제에서도 만족하는 사람이 충분히 있죠. 거기에서도 하나의 그 역사나 현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타율적 절제의 강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부분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죠. 왜 지식인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탈출을 하고 탈북을 하고 그 공간을 떠나고자 하는가? 우리가 솔제니친이나 또 여러 문인들 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잘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이 사상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역설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을 전제하면서 이제 말에는 12가지 성단 개혁파의 첫 번째 성녀들을 위한 사범학교 설립을 이제 역설합니다. 12개 중에 제일 처음에 사범학교를 세우자 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얘기했던 보통학, 사범학, 불교학을 아우르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당시 불교계 교육기관은 방언이 11년제였습니다. 좀 지나서 10년 반제가 됐고 좀 지나서 이제 6년제 그 이후에 이제 최근 우리나라 대학처럼 4년제로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지금 이제 4년제로 되어 있지만 강원은 지난 1900년대 들어올 때까지 11년제, 10년 반제, 6년제를 거쳐서 최근에 4년제가 되었고 1906년에 제 서울의 동국대학교가 명진학교로 출발할 때는 이런 학제를 좀 변화시켜서 지금 6년제, 4년제, 초기에는 2년제까지 내려갔습니다만 각 지역에 그 교구 본사 중심으로 강원이 있고 그 강원을 대표하는 중앙의 강원이 이제 서울에 있었던 것이 그게 명진학교였습니다. 그게 이제 동국대학교 전신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학제에 따라서 최근에 한 30여 년 전부터 4년제로 바뀌면서 굳이 말하면 이제 1학년이 우리가 교양 과정처럼 치문이죠. 출가해서 치라는 게 이제 우리 먹물 들인 옷을 입는 출가한 사람들 먹물 치자입니다. 그 치문, 그러니까 먹물 들이어서 이제 얼마 안 된 초발신자들이 배우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우리가 초발신 자격론, 섭이 기본적인 이제 의례 같은 거, 의식 같은 거 배우는 그런 과정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4집인데 굳이 말하면 이제 2학년입니다. 전공 기초 이런 의미 정도인데 이제 불교에서 3단계가 이제 4단계가 대교인데 사실 그 커리큘럼을 보면 사실은 4교가 먼저고 4집이 뒤로 가야 되는데 4집은 주로 선요, 절요, 보서 이런 것처럼 상당히 그 선 중심의 젖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 특히 조계종 이후에 교보다 선을 우월시하고 주로 주교 종선, 그 다음에 주선 종교, 선을 주로 하고 교를 종으로 하다 보니까 먼저 선을 배우고 난 다음에 4교인 교를 배워야 이게 중심이 바로 잡힌다고 해서 4집이라고 하는 선이 좀 어려운 게 먼저 있고 교가 나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대학에는 2학년 되면 이제 뭡니까? 전공 기초를 넘어서 전공에 들어가잖아요. 1학년 때 전공 기초 하면 우리 종교학, 산스크리트, 팔리어, 티베트 이런 거 좀 배우고 2학년 들어가면 인도 불교사, 중국 불교사, 한국 불교사 이렇게 역사를 배우고 지금 교학으로 만약 중간 사상, 철학, 육아 유식 철학, 천태 철학, 화엄 철학, 또 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고 3학년이 이제 4교, 상위 대교가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전공
예, 대표적인 화엄경, 뭐 기실론, 뭐 능엄경, 뭐 법화경 이런 있게 되고요. 대학원이라 해서 수의과, 알을 숫자, 뜯의 자 해서 수의과, 수의과 해서 이제 대학원 과정으로 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보건돼서 전문 대학원에서 명산 유학 전문대학, 계율 중심으로, 초기 불교 중심으로, 화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심화된 그 과정으로 최근에 또 몇 군데 생겼습니다. 이런 이제 제도적인 현실 속에서 만에는 바로 이 사범 학교를 세워야 된다. 이걸 이제 강조했고, 그 결과 이제 명진학교가 이제 먼저 세워졌고요. 1906년에 그 다음에 1908년쯤에 불교 고등 강숙이 세워집니다. 이게 이제 강숙이라는 게 우리가 뭐 휘문 강숙, 휘문 고복하는지 건대식 그 학교들이죠. 약간 전문학교 과정인데 일본도 그랬습니다만 당시 전문학교가 있고 그 졸업하면 또 일반 학교로 가고 그렇게 된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1910년에 불교 사범학교라고 또 개교를 합니다. 이게 이름을 좀 바꿔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만해가 1910년에 불교 신호를 쓰고 1913년에 이제 이걸 출간합니다만 뭐 그런 영향 속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1906년에 명진학교가 쓰고 1908년에 만해가 일본을 갔다가 도쿄 갔다가 일본의 고마자와 대학, 후택대학에 가서 6개월 가까이 머물면서 건대식 교육 또 서양의 여러 문물들을 동경에서 접하면서 그 양계초를 비롯한 후쿠야 유키지 같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아마 조선불교 유신도를 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 내용을 담아낸 것이 조선불교 유신론이다 보니 아마 이 불교 명진학교 불교 고등강습 다음에 불교 사범으로 옮긴 것은 만해가 돌아와서 명진학교의 청량 사무소를 이제 개설해가지고 명진학교 부설기관으로 거기 소장을 맡습니다. 그런 과정하고 맞물려서 아마 일정한 영향이 미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도반이기도 하고 선배였던 영호당 정호, 석전 박한영 이런 분이 이제 여기 불교 고등 강숙의 강사로 출강하면서 그런 교류 속에서 자연스럽게 불교 사범학교로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15년에 불교 중앙학림으로 또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1919년에 김이 독립선언서를 주도하는 그 동아리 바로 이 중앙학림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만해의 제자들 김이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그러면서 학교가 폐교를 당합니다. 1922년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성립된 게 중앙불교 전수학교입니다. 전문학교를 주지 않았어요. 오성 전문, 연희 전문은 전문학교를 줘서 이화여전까지. 그런데 이거는 그 좌파의 본산, 한일운동의 본산이라 해서 전문학교를 주지 않고 전수학교 아래 담긴 주입니다. 그러다 1930년에 중앙불교 전문학교가 이제 설립이 되고 40년 해야 전문 이렇게 이게 동국대학교가 됩니다만 마찬가지로 중앙성가대학은 중앙불교성가대학이죠. 현재는 79년에 시작해서 현재 김포에 있는 중앙불교성가대학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후한 말에 중앙에 있던 명진학교 같은 역할을 그러니까 동국대학교는 일반 학교로 성화가 됐고 지방 강원이 있다면 중앙에 성가대학을 세운 것이 지금 개운사 안암동에 있다가 보타사 개운사를 거쳐 지금 김포에 있게 됐습니다. 만해가 성녀들을 위한 사범학교 설립으로 제안했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현실화됐죠. 불교계가 운영하는 대학이 조계종이 이렇게 있고 또 건강대, 천태종, 또 진각종, 위덕대, 또 대학원 대학도 좀 몇 개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불교계 쪽에는 이런 학교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방에 16개 본사가 격출해서 서울의 명진학교를 만들었지만 북한까지 포함하는 16개 본사 또 이런 쪽에 지방 강원이 있었습니다. 또 지방 강원도 여기 말하는 강숙
교학이라는 이름으로 독립된 학교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돌았죠. 우리나라 기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아니라면 불교는 구의 역할의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1910년 당시만 해도 지금은 완전히 역전의 역전이 되어버렸지만 그래서 마네가 얘기했던 이 승려들을 위한 사범학교 설립은 오늘날 이제 현실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실 재산의 통합과 선악관 건립인데 우선 이제 조선 불교의 성격 자체가 고려 중기 보조 신울 이래 선중심이고 학입니다. 보조 신울의 그 부산 선문 통합 이전만 해도 역시 교학 모든 불교 교학을 집대성한 화엄을 중심으로 한 교학이 중심이었고 수행의 대명사로 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교학이 중심이었는데 신울의 통합 이후에 이제 주도권이 선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전통이 조선조 내내 이어졌고 20세기 초 오늘날의 조계종까지 여전히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선실재산이라는 말을 쓴 것은 전국에 이제 산재해 있는 본사들이 대개 선찰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본사가 있고 말사가 있고 그 아래 이제 암자, 방실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한 교구 본사당 많게는 500여 개, 1000개가 대사짜리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중앙에 좀 큰 규모의 선악관을 건립을 해서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 우죽순 통합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좀 규모 있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중앙에 선객을 지도할 만한 선악관을 건립하고 눈 밝은 선지식을 초빙해서 전국을 맡게 하자 이런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범학교로서는 교학적인 의미를 아마 가졌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불교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전통 불학과 새로운 불교학이 연구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선악관을 통합하자는 이제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이 생겼죠. 우선 이제 당이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재정적으로 부동산 여러 처리 과정에서 쉽지가 않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고요. 결국 1921년에 지금 선악원에 전신이 된 선우공제 같은 6명의 당대 대표적 선사들, 만공선사를 비롯한 만해 또 그 용성, 묵담 뭐 이런 분들 중심으로 선악원을 중심으로 이제 설리연구원 오늘날 선악원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과정으로 형성이 됩니다만 원래 취지하고 부합되는 것은 아니었죠. 각 사찰마다 선원마다 그래서 충분하게 동의해서 약출해서 중앙에 이런 그 선악관을 세우는 부분이 사실은 중앙에 명진학교 세우는 것과 같지 않았던 것이죠.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연불당의 폐지인데요. 이제 조선 불교를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고려 말에 11종이 있었고 그리고 조선 태종조 때 종단을 정리해서 구조 조정하면서 7종파로 7개 종파로 통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인 세종이 다시 선교 양종으로 통합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연산군 때는 선교 양종을 완전히 폐지합니다. 그리고 중종 때 가게 되면 이제는 그 경국대전이나 조선 경국전 등 여러 가지 그 법조문의 법제에서 불교의 도성, 선교 출가에 대한 조목을 없애버립니다. 완전히 불교는 법제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완전 해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명종 때 중종의 계비가 되는 문정 대비가 15년간 수렴청정을 하면서 양주 해암사에 머물던 호우대사를 추천받아가지고 강남 보은사에 머물게 하면서 성과를 복원하고 도성도 복원하고 여러 가지 이제 원래 그 이전으로 복원을 해서 서산 사명 같은 인물을 이제 성과로 발탁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5년 때 흥서 문정 대비 흥서하면서 이제 보우대사가 요성으로 몰려서 성리학자들에게 제주도로 유배 가서 장사를 당합니다. 몽둥이를 이제 맞아 죽는 그런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종파도 앞섰지만 문정 대비 시절에 보우대사에서 복원된 선교 도총서, 그러니까 전국 8도
선종 도청섭, 교종 도청섭이라는 그 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그런 그 이전의 직함을 가지고 그래도 흔적은 없고 법제적으로는 없으나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정관의 역할을 대신해 왔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병자호란이 일어나면서 선조가 피시도 가고 이런 과정에서 불교의 이제 성병들의 역할을 통해서 불교 입지가 좀 강화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죠. 그래서 이제 20세기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이제 사찰은 19세기 말부터 조선 18세기 말 19세기 이전에 불교 교단은 없지만 교단에 준하는 역할을 대신했던 그 절집안의 풍토가 흔히 강원, 유론, 강원, 선원, 그 다음에 연불당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강원은 불교 정교를 강론하는 공간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강학문이라는 말을 쓰죠. 문은 이제 교문, 수행문이고, 그다음에 그 강학문입니다. 그다음 이제 선원은 이제 수선문이죠. 수선문, 선을 닦는. 그리고 연불문은 이제 정토 수행하는 정토문입니다. 이 세 가지 형식으로 산문수업, 산문학습 이런 식으로 이제 유지가 되어 왔고, 이런 형식 속에서 이제 19세기에 들어서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그 순조, 그러니까 정조의 승한 이후에 순조 이후에 순조 철조 헌정할 때 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이제 난이 일어나면서 전국의 사찰들이 어지러워 지고 도적이들 겪고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나마 경기도 뭐 금강산에 있는 그 정통적인 그 왕실의 원찰들은 그나마 유지가 됐지만 그 외 사찰들은 상당히 좀 힘들었죠. 자력갱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찰에서 이제 연불을 통해서 사찰 재정을 충당하는 예들이 뭐 49제도 있고 여러 제사도 대신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연불을 통해서 사찰 재정에 일정한 기여를 해왔던 것이죠. 근데 이제 만해가 볼 때 일본 불교의 경험의 영향도 있겠지만 당시 조선 불교계의 그 연불당의 그 정법 갖지 못한 운영, 이를테면 뭐 제사를 위해서, 뭐 49제를 위해서, 말도 장례 불교화되어 있는 부분을 비판하면서 폐지란 말을 썼지만 만해가 기본적으로 유실이란 말은 뭡니까?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팔대 환골이죠. 태를 찢어내가지고 뼈를 바꾸는 것처럼 구석, 악석들을 타파해서 제대로 된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없애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참된 연불당으로 복원하자 이런 의미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개혁이나 혁신이나 유신은 결국 우에서 뭘 하자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포교 방식이 다양합니다. 당시 교단이 부심이 뭐 제대로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출가자들이 성녀들이 결국 자기의 이론, 자리 공부, 자각의 공부만을 하지 말고 좀 더 중생들을 향해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이타행 쪽으로 그들의 고통을 건져주고 어려움을 덜어주는 쪽으로 좀 이끌어가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에 입각해서 성녀들의 역할을 포교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서 했던 부분들입니다. 경전을 번역하거나 자선사업행을 통해서 다양한 포교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식의 요청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산간의 절을 도심으로 이전하자는 겁니다. 아까 두 번째 선악관 건립하고도 좀 통하는 부분입니다만 이제는 유서 깊은 몇몇 절을 제외하고 도심으로 이전을 좀 하자.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우리가 교구 본사급 사찰은 좀 그대로 두더라도 웬만한 사찰들은 말사 중에 몇몇 사찰들은 좀 도시로 이전해가지고 그 불교를 좀 전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상책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차선책, 줄책은 작고 황폐한 절을 철거한 뒤에
도심으로 이전하자. 자, 이 철거라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인데 이게 부동산의 문제나 재산의 처리나 이런 문제들이 간단하지 않아서 이게 중책이라는 것이고요. 하책은 뭐냐면 암자만 폐지하고 본사에 합하고 절들이 합동해서 도심 요지 출장소를 설치하자. 그러니까 한 절이 힘들면 몇 개의 사찰들이 약출해서 중앙에 예를 들어서 법무사 포교당이 인사동에 만들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좀 하자. 이런 게 하책인데 사실은 어느 것 하나 쉽게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상책도 그렇고 중책도 그렇고 하책이 그렇습니다. 20세기 초기에 서울 4대문에 사실은 19세기 말고 출가자들이 들어오지 못했죠. 그러니까 성려 도성 출입 검령이 있었고 1895년에 일본의 사야 천호 젤레이라는 좌야 젤레라는 1년 중에 성녀의 건의에 따라서 이제 김홍진 내각에서 김대웅군의 허락 속에서 이제 겨우 이루어진 것이 1995년이죠. 이후에 다시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해서 1910년까지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1910년 이후에 한양 4대문 안에 불교 사찰이 만들어진 것은요. 용성 우리 33인 대경성 용성 선사가 만든 대각사 또 그거를 좀 받아가지고 만든 한옥 한 채를 빌려가지고 한 정도였고요. 또 하나는 창신초등학교 지금 그 창신동에 옛날에 동대 전신이었던 명진학교가 있던 그 원흥사라는 절 거기가 4대문 바뀝니다. 그 4대문 안에 이제 두 하나 만든 것이 바로 대각사 말고 1910년 직후에 만든 것이 그리고 화엄사에 가면 국보가 있죠. 각황전. 각황이 뭡니까? 부처님을 각황이라고 그러는 엠페로 이런 이렇게 각황사라고 하는 절을 아마 지금 옛날에 화신백화점이 지금 삼성타운가요? 건너편에 지금 그 우리은행인가니 그 은행이 뭐죠? 우리은행이 아니고 요새 은행이 하도 통장이 많이 돼서 그 해외로 매각이 됐죠. 김대중 정부 때 그 은행 본사가 있는 거기가 옛날에 신신백화점 자리 그 뒷점 안 될까 추정이 되는데요. 거기 아마 대각사 말고 각황사가 썼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옮겨서 현재 조계사 그쪽으로 옮겨갔던 걸로 보이는데 그런 정도밖에 절이 없었어요. 4대문 안에. 물론 이제 뭐 지금 칠고사 이런 사찰들은 그때 우리 돌아가신 그 스님이 만든 절이죠. 그리고 선화원도 나중에 만들었지. 4대문 안에 절이 없진 않았습니다. 인왕산에도 있고 등등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그 중앙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절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시대에 불교를 좀 전하기 위해서 이런 산간의 절을 도시로 이전하자는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어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6번째입니다. 자, 미신적 형상이셨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면 불교에 보면 이제 우리가 역사적 불가의 서가모니불 변화신입니다. 응신, 화신, 천백업 화신 서가모니불 하듯이 서가모니불이 있지만 이제 또 시다르타가 깨침을 얻어서 육화한 그 깨침의 육화된 부처가 바로 이제 비역사적 존재 비로자나불, 법신 비로자나불입니다. 대성불교 이전에는 바로 이 서가모니불과 비로자나불, 법신불이 이신불만 있었습니다. 대성불 이후에 가면 이제 이 두 부처를 통합하는 삼신, 그러니까 수행의 결과로서 받는 보신불이 아미타불, 그렇기 때문에 법장 비구가 48대원을 세워서 법장 도사를 거쳐 아미타불이 되죠. 또는 노사나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신불인데 삼신불입니다. 절에 가도 이제 삼신불을 모신 절각이 있고 또 과거 영등불, 현재 서가모니불, 미래 이제 미륵불 이렇게 모신 절들 여러 절이 있죠. 삼불 사보살상 모신 절이 있는데, 자 보살상도 우리가 큰 보살하면 이제 대지문수보살, 큰 지혜, 대행 보현보살, 덕행 큰 덕행, 대원 큰 원력을 가진 지장보살, 대비 대자비하는 관세보살, 이 4대 보살이 있지만요. 그 4대 보살만 있지 않고 많은 보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에 가게 되면 형상이 굉장히 많죠. 정각마다 다 주인이 뜻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온 불자들이나 일반 사람들 누구에게 절을 해야 될지
다 해야 되는지 이 구분이 안 되고 어지럽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현대화되고 근대화된 이런 현실에서 형상을 서가 모임을 중심으로 좀 정리하자 이런 제안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불교는 원래 처음에 시타르타가 수행해서 고타마 붓다가 되었듯이 서가모니불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아마 형상을 서가모니불 형상으로 중심으로 정리하자 그 외에 필요한 형상이 있다면 최소화하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과도한 형상을 좀 정리하려는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교는 중생이 84,000이고 중생의 고통이 무수하기에 중생을 어루만지려면 각종의 화신이 필요하듯이 그렇게 또 여전히 필요성이 있죠. 7번째, 불필요한 각종 불교의식의 폐지. 그러니까 연불당 폐지하고도 관련됩니다만 지금 현재 뭐 천도제, 수륙제, 제사, 뭐 사식구제 여러 가지 이제 제사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불교가 3세의 종교니까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이제 다음 생을 준비하고 또 살아있는 후생들을 또 안녕하게 알리는 또 이런 의식을 거치고 하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좀 과도하고 좀 만만하게 되니까 경계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제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8번째입니다. 생산활동 참여로 인한 성령의 회복. 이 부분은 오해가 될 여지가 있는데 초기 율장에 따르면 이제 출가자는 수행에 집중해야지 검전을 재정을 확충하고 하는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재정은 정인. 그래서 말하면 이제 일종의 종문 같은 경우 깨끗할 정자, 사람인자 선, 그래 종문처럼 정인에게 다 맡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율장의 얘기인데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많이 바뀌었죠. 제가 미얀마 수행하러 가보니까 미얀마는 예전에 그런 게 좀 부분에 지켜지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정신이 있지만 선종이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교종에 비해서 물적 토대가 약했기 때문에 산속에서 숲속에서 수행하면서 자급자족, 자력갱생해야 되기 때문에 백장회의 정신, 일일 부작 일일 불식,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하루를 먹지 않는다는 그냥 호미를 감췄다는 제자가 보기 민망하니까 팔순 노장이 계속 일을 하고 하니까 민망하고 죄송해서 호미를 감췄더니 그냥 하루 굶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찾아와서 스님 오늘 공양은 왜 안 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일하지 않았으니 하루 한 끼를 굶었다. 그래서 일일 부작, 일일 불식이라는 그 백장의 가풍이 청교로 시끄럽게 살아서 우리의 송원 명청의 시대에 선종의 하나의 대표적 가풍이 됐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 기초해서 조선조 이래 이제 재정이 어려우니까 사찰이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신을 개성해서 풍부한 살림 자원을 이용해서 뭐 과일, 채소 재배, 이게 뭐 이윤 같은 것보다는 최선의 경제력을 이걸 팔아서 결국은 사찰 운영도 하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동생활 기반을 해서 이제 합자회사, 주식회사 설립, 생산율 극대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른 것보다는 이제 아까 풍부한 살림 자원 있으니까 이런 부분의 좀 연장 속에서 뭔가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절에서 울력을 하니까 보청 종을 울려가지고 넓을 보자 청하지 대중들을 청해가지고 같이 김치도 만들고 뭐 풀도 베고 삽도 갈고 보청 또는 울력 울력이라는 말이 우리 운전할 우자 힘력자라서 우리말로 울력을 하지만 이렇게 힘을 나눠서 십실반 하듯이 이렇게 일을 해서 뭔가 자급자족도 하겠지만 거기서 남는 부분은 또 어떻게 뭡니까? 중생 부자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방법으로 좀 하자는 제안을 했던 것인데 이게 이제 이 말만 두고 보면 무슨 뭐 절이 뭐 뭐도 팔고 뭐도 팔고 이렇게 되니까 오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기금들을 결국은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면 충분하게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좀 쉬다가 어떻게 조금 쉬었다가 차 한잔 하시고 그렇게 지금 이게 지금 12가지 가운데서 지금 9가지, 그러니까 8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쉬는 시간에 좀 생각해 보셨고 여기서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또는 질문하실 거 있으면 말씀을 이게
이 마이크를 대고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이 더운데 많은 분들이 졸고 계셨는데 이렇게 이제 졸음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잠시 그 잠에서 깨시라고 좀 중단시켰습니다. 8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잠시 쉬시면서 한번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또는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이렇게 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대신 또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 취하시죠. 차 한잔 하시고. 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